예, 전 시간에 앞서서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벤치마킹에 관련된 것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치마킹의 역사가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요거는 이제 책에 없는 이제 다양한 형태 그 외부 자료를 이용한 건데 1세대가 바로 제품 벤치마킹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품 벤치마킹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특징은 어, 성공한 제품을 갖고 와가지고 후발주자가 벤치마킹 하면서 이렇게 뜯어서 그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의 단점과 장점이 있구나. 그대로 이용을 해서 거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이나 특징을 이제 결합한 상태에서 제품을 이제 출시하는 일종의 모방 상품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시작이 이제 제품 벤치마킹의 이제 이러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러한 형태가 이제 제품 벤치마킹이고 이제 2세대가 이제 경쟁적 벤치마킹이에요. 이제 이 경쟁적 벤치마킹이 이제 바로 뭐냐면 이 최상위 동종업종에서 최상위의 성과를 내는 기업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이식한다든지 그 기업의 탁월한 성과를 이제 추정하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뭐 새로운 프로세스를 그 기업이 쓰고 있던 다양한 프로세스를 이제 이식을 해가지고 흉내를 내는 이러한 형태 이게 그래서 이 경쟁력 벤치마킹과 더불어서 이제 기능적 벤치마킹. 이게 사실은 이제 프로세스 벤치마킹이 이제 이게 기능적 벤치마킹의 특징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쟁적 벤치마킹은 이제, 동종업종이에요. 그래서 벤치마킹은 딱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는데, 이제 타입을 보면, 유형적인 특성을 보면, 하나는 바로 뭐냐면, 경쟁적 벤치마킹. 경쟁적 benchmarking은 동종업종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동종업종이에요, 동종업종.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기능적 벤치마킹. 요거는 이업종입니다, 이업종.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버랜드라고 하는 이 고객 서비스, 에버랜드의 고객 서비스가 굉장히 탁월해서 전자회사에서 에버랜드의 고객 감동 서비스의 이 프로세스를 갖고 와가지고 전자회사에다 이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기능적 특성을 갖다가 이제 벤치마킹 하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회사의 인적자원 관리, 인사고과 평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기업의 이업종에 이러한 기업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프로세스를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벤치마킹은 동종업종의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는 거에 집중된다면 기능적 벤치마킹은 이게 동종업종을 확장돼서 서로 다른 이 업종에서도 이 프로세스를 이제 벤치마킹하는 형태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적 벤치마킹은 동종업종이고 여기는 이제 프로세스 벤치마킹은 이제 기능적 특성을 이제 벤치마킹하는 그러한 특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세대 이제 전략적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뭐냐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측면에서 경영의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느 기능과 어느 프로세스 한 가지만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업의 전략적인 우선순위로 기업을 아예 벤치마킹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따라가는. 지금 전략적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 기업이 뭐냐면 바로 쿠팡이 아마존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쿠팡이 아마존을 벤치마킹하는 거는 단순한 물류 프로세스의 벤치마킹, 즉 경쟁력 벤치마킹의 세계 최고의 성과를 내는 아마존의 이러한 물류 네트워크망을 벤치마킹하는 데서 국한되지 않고 그거를 기업의 전략적인 측면으로 관리의 측면으로 전사적인 측면으로 확장시켜가지고 기업을 이제 따라하는 형태 이러한 측면. 이 전략적 벤치마킹의 이 실패 사례가 바로 저기 전형적인 특성이 뭐를 굳이 예를 들자면 어 마켓컬리 같은 거예요. 마켓컬리가 쿠팡의 길을 쫓았는데 쿠팡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마켓컬리의 이제 전략적 벤치마킹이 사실은 잘못됐다. 이게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인 포지셔닝 전략에서도 이 쿠팡의 이러한 전략에 상당 부분 모방하는 단계에서 그치기 때문에 프론티어인 이 쿠팡을 넘어서질 못했다. 이게 그러니까 쿠팡을 넘어서기 위한 또 다른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조차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어,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우위 요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어쨌든 벤치마킹 역사가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벤치마킹 프로세스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 벤치마킹에 관련된 것들을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우리 앞에서 이제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요게 우리 이제 포뮬러 1, F1 이런 게 막 경쟁 이렇게 자동차 경주 이런 게 하다 보면 자동차가 계속 그냥 극한으로 달리잖아요. 극한으로 달리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피스톱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저 차가 이제 뱅글뱅글뱅글 돌다가 어느 특정한 스테이션으로 쭉 빠져버리죠. 이렇게 이쪽으로 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 여기서 어때요? 이렇게 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뭐 주유를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무슨 뭐 엔진이 무슨 뭐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고친다든지 이게 바로 이제 이 피스터 이제 스테이션 같은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게 바로 저기 여거 여러분들 이거 저기 그 레드불 있잖아요. 레드불 이게 그 저기 뭐야 그 자양강장 이렇게 각성 주는 그 레드불 음료 있잖아요. 거기 음료가 이제 포뮬 이 자동차 경주 여기를 후원하는데 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동차 이걸 이렇게 피스톱에 들어와 가지고 바퀴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뭐 차량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 수리하고 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영상 같은 것들로 이렇게 쫙 만들어 놨는데 차가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한 팀이 순간적으로 자동차에 확 달려들어요. 그래서 동작을 최소화시키면서 단기간 내에 기능적인 특성을 복구한다든지 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그래서 타이어 교체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어. 타이어 들고 있다가 오자마자 윙 하고 자동차 바퀴 빼고 바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벤치마킹하고 관련이 있냐?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 동작, 쓸데없는 동작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이러한 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 생산 과정에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고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최적의 동작과 움직임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체계화된 게 바로 이 자동차 F1의 피스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것들을 벤치마킹에서 나왔던 게 이제 도요다의 그, 그 도미노 피자의 그 30분 딜리버리. 그래서 최적의 경로,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딜리버리 해주는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불필요한 동작과 효율적인 행동으로만 연결돼 가지고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자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하나의 이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F1 같은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벤치마킹 돼가지고 활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벤치마킹 프로세스의 이러한 5단계를 좀 보면 개선이 필요한 핵심 프로세스를 선정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프로세스에서 최고의 성과를 갖는 기업을 이제 발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최고의 성과를 내는 기업을 발굴한 다음에 벤치마킹 대상 기업을 접촉해가지고 이제 방문 통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연구할 기회를 넣는다든지 자료를 공유해 준다든지. 근데 사실 이 3번 프로세스가 사실은 이 동종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기 때문에 절대로 오픈 안 하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제 LG의 이제 연구원들이 상당수가 이제 SK로 이제 이직하거나 그러니까 어떠한 기술이라든지 프로세스의 탁월성을 이제 벤치마킹한 방법이 이제 정보를 공유해 주거나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동종업종에서 경쟁하는 업체한테 그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사람. 그쪽 부서에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 해 갖고 와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이러한 형태가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결과물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적용한 다음에 결과물 분석해서 프로세서에게 이제 적절하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적용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되냐? 자신에 맞는 옷을 입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양 사람들이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명품이야. 아유, 야, 너무나 옷이 그냥 좋아. 훌륭해. 디자이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 좋은 옷을 한국인
제가 딱 입으면 어때요? 팔 길이도 짧고, 키도 작고, 그 다음에 이게 가슴에 이 품 사이즈도 작고, 이러니까 어때요? 옷이 태가 안 나잖아. 그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를 갖고 오면. 팔 길이를 수정하고 폼도 수정하고 길이도 줄르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몸에 맞게 이렇게 피팅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너무 커스터마이징 레벨이 심해지면 본질적인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벤치마킹 프로세스에 대한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밍의 이제 14가지, 14가지 이제 이, 어, 성공 요인 해가지고, 어, 대밍이 제시했던 이제 그 성공을 위한 14가지 지침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침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이제, 어, 품질 개선시키기 위한 분야에서, 일종의 금원처럼 많이 활용되죠.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향상 목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라. 이 서비스를 항상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경영 철학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라. 이게, 그다음에 전수검사에 의존하는 품질 향상에서 탈피한다. 그러니까 전수조사에 너무 의지하지 마라. 전수조사 많이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엄격한 방법으로 샘플링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바꿔 얘기하면 전수조사보다 샘플링이 나쁘다라고 학원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음. 생산과 서비스 시스템을 뭐 지속적으로 개선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밍이 품질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방법. 이게 바로 14가지 지침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품질 개선 프로그램의 이제 글로벌 이제 스탠다드. 품질 경영 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ISO 9000 패밀리, 9000 시리즈라고 하죠. 9000 시리즈. 그래서 9001, 9002, 9003, 9004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돼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ISO 9000 패밀리로 이제 이게 묶여가지고 1, 2, 3, 4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품질 시스템이 9001, 9002, 9003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 품질 경영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다음에 ISO 9000 시리즈는 초기에는 제조물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이게 품질 경영 시스템, 즉, 경영 시스템, 즉, 경영 시스템의 품질 경영 시스템의 품질 경영 시스템의 글로벌 수준입니다. 이게 뭐가 ISO 9000이 이게 그래서 이 보통 일반적으로 ISO 9000 시리즈 같은 것들이 이 품질 경영 시스템의 글로벌 표준으로서 초기에는 주로 어디 중심이었냐면 제품 중심이었어요. 그죠? 제품 중심이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개정판이 나오면서 이제 뭐까지 포함하냐? 제품 더하기 서비스의 개념까지 확장돼 가지고 그래서 이 ISO 9001을 인증받는 이제 서비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공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무슨 구청, 뭐 시청 이런 데서 ISO 9001 인증받았다고 막 프랜카드 걸어놓고 막 홍보합니다. 이게 그래서 ISO 뭐 땡땡 구청 무슨 시청 이렇게 놓고 ISO 9001 국제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해서 뭐 서티피케이션 경축 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프랜카드 걸어놓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업무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국제적 이 표준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인증을 받은 거죠. 이게 그래서 ISO 9000 시리즈 같은 것들이 서비스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SO 9000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하면은 PDCA입니다. PDCA. 이게 PDCA, 지속적 개선의 PDCA하고, 그 다음에 ISO 9001, 9002, 9003 이렇게 ISO 9000 패밀리의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게 도큐멘트화, 문서화예요. 이 문서화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일의 범위와 일의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롤을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걸 도큐멘트화 시켜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권한의 범위와 이것들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품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역으로 추적해서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기능적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계획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통제 활동, 그다음에 이제 문서화. 그러니까 계획과 통제 활동과 관련된 것들은 지속적 개선의 이런 기본적 관리 활동, PDCA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나 원인 같은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들이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범위, 업무의 특성 이런 것들을 도큐멘트화, 문서화시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굉장히 객관화시킬 수 있고 명확한 일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식스 시그마 봅시다. 식스 시그마. 이 식스 시그마에 관련된 것들은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우리 관리도에 대한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약간 이제 진화된 그러한 형태 측면에서의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식스 시그마입니다. 우리 일단 먼저 그 기본적 개념에 대한 특성들을 좀 배우고 이제 다시 이제 연습장에다가 우리 화이트보드에다가 이제 이 기본적인 식스 시그마를 이해하기 위한 공정 능력 지수, PCI라고 하는 공정 능력 지수의 특성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학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스 시그마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까 했던 수업에 이어서 이 식스 시그마에 관련되어져 있는 특성을 좀 이제 제대로 알려면 우리 책에 나와 있던 이 CP와 CPK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P와 CPK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화이트보드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븐 툴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됐으니까 이제 어, 다시 이제 요거를 우리 이제 컴퓨터가 약간 좀 이렇게 딜레이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의 capability를 이제 어,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PCI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PCI의 이제 이 특징은 조셉 주란이 7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공정의 질적인 능력, 즉 양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이제 CP입니다. CP. CP는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이 프로세스의 질적인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 거냐면 이 프로세스의 가장 기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규격을 갖고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겠죠. 이게 그래서 USL에서 LSL을 이제 뺀 다음에 이거를 이제 6표준 편차로 나누게 되면 이제 공정 능력 지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 능력 지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 능력 지수예요. 예,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 능력 지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실제 현실에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고, 가장 이상적인 공정의 프로세스의 특성을 이제 설명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이란 얘기는, USL에서 LSL, 즉, 여기서 우리 관리도에서 배웠던 게 뭐죠, 여러분들? UCL, 그 다음에 LCL,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요 CL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컨트롤 리밋이에요. 그죠? 관리 한계죠, 관리 한계. 그래서 관리 상한선과 관리 하한선에 대한 컨트롤 리밋에 대한 것들 배웠는데, 이 PCI라고 하는 공정 능력 지수는 SL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이게 SL이 바로 뭐냐면 스펙시피케이션 리밋이에요. 스펙에 대한 리밋, 즉
규격 한계입니다. 규격. 그래서 여기는 어퍼니까 당연히 규격이 뭐냐? 규격이 이제 상한이 되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규격이 이제 하한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규격 상한과 규격 하한 사이에 이러한 이 요 갭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이게 공차, 톨러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우리가 앞에서 관리도 배울 때 UCL과 LCL의 기본적 특성을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관리 한계표는 만들어지는 겁니까?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 관리 한계를. 예. 이건 분포 이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관리도는 어떻게 되죠? 우리 한번 머릿속에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면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 정규 분포네요. 그죠? 정규 분포에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3표준 편차를 중심으로 요 범위 안에를 이제 관리 상태라고 보고 요 바깥에 나가게 되면 이제 관리 이상 상태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리도는 관리도는 분포 이론에 의해서 딱 이제 이게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결정되어져 있는 그 분포 이론에 의해서 상한과 하한이 이 관리 한계표의 상한과 하한이 딱 결정이 돼 버리는 그러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네. 어, 앞서서 제시했던 다양한 그러한 그 관리도에 대한 특성 같은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뭐 앞에서 우리 품질할 때 관리도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익혀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관리도에 대한 특성을 잘 한번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관리도, 즉 요런 형태가 되겠죠. 관리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평균 관리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가 UCL이고 여기가 LCL입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 컨트롤 리밋이라고 하는 관리 한계선인데 이 관리 한계선에 대한 것들은 분포 이론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이런 형태의 특성을 여기다 적용하기 때문에 컨트롤 리밋은 분포 이론에 의해서 상한과 하한이 결정된다. 이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SL 즉 USL과 LSL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그러한 이제 규격이 되겠죠. 그래서 스펙에 대한 이게 상한선이고 리미트, 스펙에 대한 리미트의 하한이 된 상한과 하한, 즉 규격 상한과 규격 하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 통조림을 한번 해볼까요? 통조림. 평균이 100g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g인 형태, 10g인 공장에서, 통조림 공장에서 가운데 평균이 100g입니다. 그 다음에 UCL은 어떻게 돼요? 1, 2, 3 해가지고 3표준 편차니까 여기다 130g. 그 다음에 하한으로 10, 20, 30 해가지고 70. 즉, 통조림의 무게는 70g서부터 130g 사이에 변동하게 되면 언더 컨트롤. 즉, 관리 상태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 관리도에 대한 특성을 갖고 고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 그게 바로 SL, 즉 규격에 대한 상한이고 규격에 대한 하한입니다. 그래서 USL, LSL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통조림의 무게를 110g,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 90g. 자, 90g서부터 110g 사이에 나왔던 것만 우리는 합격. 여기 바깥에 나가면 우리는 불합격.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회사 자체적으로 이 규격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포 이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프로세스의 역량을 하나의 지표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여러분 어때요? 뭐 마케팅, 그다음에 운영 관리, 뭐 서비스 운영 관리, 뭐 재무 관리, 회계 뭐 이런 여러 과목들을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총점을 만들잖아요. 총점. 총점 만들어서 그 학생의 전반적인 학업 수준을 총점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품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다양한 어떤 품질을 평가하는 이런 기준을 갖고 물건을 만드는데,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을 만드는 것의 품질 수준을 하나의 지표로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우리 회사가 품질을 평가하는데 그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 체계.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프로세스의 케이퍼빌리티를 나타내는 인덱스 PCI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줄란이 제시했던 CP 같은 것들이 되겠네요. 그죠? CP는 이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CP를 봤더니 CP는 USL에서 마이너스 LSL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6표준 편차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누기 때문에 요 값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1이 나왔다. 1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1 나오려면. 1 나오려면. 밑에가 분모가 6시그마, 위에도 6시그마. 그러면 1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꿔 얘기하면 이 CP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의 비율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 CP, 공정 능력 지수라고 하는 이 PCI라고 하는 프로세스의 역량을 나타내는 PCI라고 하는 이 지표는 표준 편차의 분자 분모의 비율이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CP가 2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6표준 편차에서 2가 나오려면 여기는 12표준 편차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린다는 얘기는 골포스트에 똑같이 골포스트에 이거 풋볼 골대 아니에요. 그죠? 이게 골대 럭비공이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여섯 개. 요게 밑에 분모. 위에는 이제 표준 편차가 12개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6표준 편차, 여기는 12표준 편차. 이게. 그래서 나눠버리면 CP가 2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한번 보세요. CP가 2가 나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 완벽한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표준 편차의 크기가 한 개의 표준 편차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품질 수준은 높아진다. 이 얘기예요. 표준 편차가 크다란 얘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품질은 떨어지더라. 이렇게. 품질 수준과 전반적인 품질 수준과 표준 편차의 크기는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CP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공정의 질적인 수준을 나타낸다. 요걸 또 쉽게 이해하려면 밑에는 바로 뭐다? 관리도에 비해서 관리도. 위에는 뭐가 되죠? 이건 우리 회사의 표준 편차. 여기는 밑에는 관리도. 이게 정규분포잖아요. 그죠? 정규분포. 표준 편차 6개 들어가는 거. 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이제 요걸 뭐라고 하냐? 이게 이제 2배니까. 이게 그래서 CP 값이 2가 나오게 되는 수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품질 수준에 해당되는 6 시그마 수준. 여기서 말하는 6 시그마 수준이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게 표준 편차가 6개가 들어가 있는 거가 6 시그마 수준이 아니라 6 시그마는 요 하나의 한쪽 면에 표준 편차가 몇 개 들어가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 분포는 한쪽 면에 표준 편차가 하나, 둘, 세 개 들어가서 요거는 무슨 수준? 3 시그마 수준이에요. 그래서 관리도는 3 시그마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6 시그마는 바로 뭐냐? 위에 있는 거예요. 한쪽 면에 표준 편차가 6개 들어가 있는 수준. 이게 6 시그마 수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 공정 능력 지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CP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앞에도 내가 설명을 했지만, 공정에 대한 특성이 가장 현실적으로는 잘 나타나기 쉽지 않고, 가장 이상적이고 프로세스에 대한 특성이 가장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이상적인 경우, 이 경우를 가정해서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잠재적인, 잠재적인 또는 가장 이상적인 공정 능력 지수, 공정 능력 지수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우리 여러분 한번 저기 우리 한번
대기 행렬이나 이런 거, 뭐 대기 행렬 아니라 뭐 저기 웨이팅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햄버거 집에 봤더니 그 햄버거 집은 가운데 평균이 평균이 3분, 햄버거를 주문하면 평균적으로 3분 내에는 이제 딜리버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늦어지면 어떻게 되냐? 늦어지면 여기는 예를 들면 6분, 6분, 5분으로 합시다, 5분, 5분. 그 다음에 빠르게 제조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1분, 쫙, 이렇게. 그래서 이 회사는 1분에서부터 5분 사이에 이 햄버거에 제조하는 이 변동 시간이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가가지고 딱 먹을 때,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의 규격이, UCL은 어떻게 돼? 5분. 그 다음에 LCL은 해가지고, 여기는 1분. 쫙, 이렇게 해가지고, 1분에서 5분 사이에 무조건 주문하면 햄버거 나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회사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항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1분에서 5분 사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근데 어느 특정한 날에 여러분 내가 정해서 이렇게 1분에서 5분 사이 햄버거가 하게 우리 회사에서는 약속을 잡았어. 규격으로. 그렇다고 한들 실제 현장에서 웨이팅하는 시간을 보면 항상 이게 시간이 지켜질까요? 이게? 시간이 빗나갈 경우도 있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정규 분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즉, 이 정규 분포의 평균이 3분이라는 얘기는 이제 한에 대한 것들, 즉, LSL 더하기 USL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값. 요 값을 뭐라 하면은 공정평균값 M이라고 합시다. 예, 공정평균값, 미들값, 중간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분에다가 LSL은 1분에다가 5분을 더하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요? 얘가 6분의 2이니까 얘가 3분 나오겠죠. 그죠? 3분. 즉, 바꿔 얘기하면 우리 회사에서 정해놨던 3분의 의미는 3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정 중심에 딱 일치할 때만 이제 이렇게 3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때로는 이렇게. 공정 평균이 어떻게 돼요? 공정 평균이. 예를 들면 4분으로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공정평균이 4분으로 변경돼 가지고 USL하고 LSL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공정 중심이 이렇게 낮아지면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다 어떻게 돼? 불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다시 반대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공정평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공정평균이 2분 나왔어. 2분 예 이렇게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바꿔 얘기하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즉, 우리가 얘기하는 무게중심보다는 규격중심이 맞는 표현이죠. 규격중심이라고 하는 이 M값이 이 M값이 항상 평균값하고 일치할 때만 어떻게 되냐? 가정을 해가지고 만들어 쓰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CP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더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얘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통조림 무게를 한번 해볼까요? 통조림 무게. 우리 회사는 통조림 무게가 100g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110g이에요. 아 여기 110g이 아니고 90g입니다. 평균이 90g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110g이에요. 그러면 110에다가 더하기 90으로 해서 나누기 2 하니까 규격 중심 M 값이 얼마예요? 요거 200이니까 얘가 100이 나오겠죠. 즉 여기에 있는 요 평균값. 요 평균값과 M 값, 규격의 중심값이 M 값이 일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즉 이 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근데 어느 날 내가 공장에 가서 통조림의 무게를 랜덤하게 10개, 뭐 20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무게를 재봤더니 100g이 아니라 이렇게 96g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96g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이 96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즉 공정 축도가 원래 설계에서 내가 기준으로 잡아놨던 거는 100g인데 96g으로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반대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경우의 수를 보면 규격 중심과 평균과 규격의 중심값이 평균과 규격의 중심값이 M값이 항상 일치한다라는 그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 보면 어떻게 통조림의 무게를 100g을 어떻게 항상 똑같이 만듭니까? 통조림의 원자재가 맨날 변동하고 있고 통조림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변화되니까 실제로는 100g 맞추는 게 더 어렵죠. 예. 즉 실제 제품은 어떻게 돼요? 100g이 평균이라고 했지만 내가 실제는 이 안에서 변동되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해해서. 즉 100g 주변에서 되게 변동이 많을 거예요. 때로는 96g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따지면 작은 경우가 하나 있고, 이런 경우가 또 하나 있겠죠. 이렇게. 즉 어떻게 되냐? 105g.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g보다 큰 경우. 즉 기준으로 정해놨던 평균값보다 작은 경우가 하나 있고, 큰 경우가 하나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현실에서는 더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는 현실이다. 이게. 즉, 공정능력 지수에 항상 평균과 M값이 일치할 때를 가정해가지고 쓰는 CP라는 것은 현실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더라. 이게.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CP를 잠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에서의 공정능력 지수를 나타낸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설계 사양에 100g이라고 해놓은들 현실은 100g을 맞추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죠. 100g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통조림을 만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95g, 98g 이렇게 작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105g, 103g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게 커지는 것을 모두 다 분량으로 다 처리할 수가 없겠죠. 그죠? 분량으로. 이런 경우에 CP를 쓰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어떤 문제냐? 과대 계상된다. 즉 질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질적인 능력이 있는 거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켄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92년도에 CP인데 K라고 붙였어요. 아마 그 사람 이름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공정 축도가 이동량을 K로 표현을 했는데 CPK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좀 보면 공정 축도가 이동된 경우는 작은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큰 경우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공정 능력 지수를 이제 만드는데, 이 CPK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1-K에 곱하기 CP를 이렇게 곱해서, 즉, 공정 축도가 일치되어져 있는 이 질적인 능력에 공정 축도의 이동량 K를 나타내는 거예요.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이런 형태로. 만약에 K가 공정 축도의 이동량이죠. 이게 이렇게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K가 0이라고 한다면 K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을 집어넣으니까 1 곱하기 CP 해서 어떻게 된다? CP는 CPK와 같아지더라. 이게 공정 축도가 이동이 안 됐을 때 이게. 근데 공정 축도가 이동되는 게 더 현실적인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정 축도 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그런 공정 능력 지수 CPK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CPK는 어떻게 되냐? 작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정의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작은 경우의 수 하나.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돼서 공정 축도가 위로, 이렇게 커지는 경우. 공정 축도가 이동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100g이다. 그러면은 내가 평균값하고 공정의 중심값, 미들값이 같아지는 요 값인데 여기서 실제로 샘플을 구해서 조사해 봤더니 작아지는 경우, 그 다음에 커지는 경우.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LSL, 그럼 여기는 이제 US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작은 데에서 큰 걸 빼는 거예요. 작은 데에서 큰 걸. 그러니까 작은 데에서 큰 걸 빼는데 한쪽 면 단위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한쪽 면 단위로 이렇게. 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겁니다. 큰 거에서.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만약에 여기 아래쪽 1번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어느 게 큰 거니까 평균이 크네요. 그죠? 그래서 평균에서 LSL을 뺀 다음에 여기는 요쪽 면 이렇게 한쪽 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균에서 LSL 여기 평균이고 여기 LSL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겁니다. 이거 나누기 한쪽 면에 표준 편차가 몇 개 있을까요? 3시그마 컴마 이렇게 되고 큰 위쪽으로 벗어났을 경우에 공정 축도가 위쪽으로 벗어났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어떻게 이쪽 큰 거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USL에서 마이너스 뮤 평균을 뺀 다음에 여기도 표준 편차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표준 편차. 그 중에서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떻게 되냐?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미인값을 쓰더라. 이게 뭐다? 이게 바로 공정의 질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공정 축도가 이동된 양을 반영할 수 있는 CPK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CPK는 CP가 갖고 있는 단점, 공정 축도가 항상 일치한다라는 가정하에 쓰는 방법인데 현실에서는 항상 일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햄버거 가게에 줄 서서 햄버거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3분 안에 3분에 딱 받는 거야. 어. 때로는 더 빨라지기도 안 되고, 더 늘어나도 안 되고, 항상 3분에 딱딱 맞춰가지고 햄버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거기서 3분 내에 딱딱딱 3분을 지켜가지고 딱딱 받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3분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3분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빨라지는 경우가 어떻게 된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랬을 경우에 CP를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그 공정 축도가 3분에서 때로는 4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2분이 되기도 하는 공정 축도의 변동량을 반영한 공정 능력 지수. 그게 바로 CPK. CPK는 두 개, 두 개의 이러한 특성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한쪽, 공정이 낮을 때, 작을 때, 공정 평균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평균에서 규격의 하한을 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되냐? 3표준 편차로 나누고, 그 다음에 큰 경우는 규격이 큰 경우에서 평균 뺀 다음에 3표준 편차.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되냐? 보수적으로 미인 값을 이렇게 채서 가장 작은 값을 이제 채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이 공정 능력 지수를 변형해 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뭐다? 그게 식스 시그마의 이 지표, 통계적인 이 측정 지표 모델이 바로 식스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식스 시그마는 어떻게 되냐? 이 식스 시그마는 3.4 ppm이라 그래요. ppm. 6 시그마. 6 시그마 품질 수준. 6 시그마의 품질 수준은 6 시그마의 품질 수준은 3.4 p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 퍼 밀리언이니까 100만 단위일 때 여기 파트, 뭐에 대한 파트? 불량률에 대한 파트, 불량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3.4 ppm이라는 얘기는 제품을 100개, 100만 개를 만들었을 때 제품 자체의 결함이 만들어지는 수준이 3.4개 정도 나오는 품질 수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품질 수준입니다. 이게 6시그마가. 이게. 음.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특성으로 이제 우리 식스 시그마의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6시그마는 단순히 프로세스의 통계적인 이러한 관리 기법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경영 관리 기법으로도 6시그마 경영, 6시그마 관리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6시그마는 6시그마 형태의 이제 어떤 6시그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6시그마 프로젝트의 진행의 목적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비용을 감축하는 거예요. 비용을 절감합니다. 낭비 요소죠, 낭비 요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비용을 절감하는데 주력한다. 즉 바꿔 얘기하면 비용을 절감했으니까 어떤 성과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재무적 성과죠.
재무적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거고, 두 번째. 프로젝트가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이 재무적 성과를 높여, 비용을 줄여서 재무적 성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러한 이, 이 시스시그마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이점 중에 하나예요. 비용을 절감해서 재무적 성과를 이루면서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이걸 찾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육시그마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그래서 육시그마 프로젝트는 이제 팀 단위 형태로 이제 육시그마가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육시그마 프로젝트는 인증제도를 쓰고 있어요. 인증제도. 이제 인증제도. 육시그마를 진행하는 컨설턴트들의 등급이 있는데요. 그게 등급이 바로 뭐냐면 가장 상위에 있는 챔피언이 있고요. 챔피언이 있고요. 이 챔피언 밑에는 어떻게 되냐? 챔피언 밑에는 이제 마스터 블랙 벨트라고 그래서 블랙 벨트 예. 그래서 마스터 블랙 벨트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서 그래서 어 MBB라고 합니다. 마스터 블랙 벨트. MBB. 그래서 여러 명의 MBB가 이제 팀 형태에 들어오게 되고, MBB 밑에는 이제 또 다시 또 누가 있냐? 여러 명의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그린벨트, GB가 있습니다. GB. 그린벨트, 그린벨트.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벨트 같은 게 나오지? 이게 우리 어릴 때 태권도 도장 다녔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검은 띠, 하얀 띠, 뭐 노랑 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벨트 인증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의 범위와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이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의 인적 자원의 벨트 인증 제도예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연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간 비용 절감 효과가 5천만 원 이상. 뭐, 그 다음에 MBB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진행해가지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비용 절감 효과가 1억 원 이상, 뭐 10억 원 이상, 뭐 이런 형태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능력을 이 비용을 세이브 시키는 것들을 이제 일종의 이력서, 이 이력서 같은 데다가 써가지고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바로 판단하게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건비도 결정됩니다. 예. 그래서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 그 능력이 탁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해서 한번 보면 육시그마 조직의 역할과 책임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프로젝트 구성원들은 항상 어떻게 되냐? 챔피언, 마스터 블랙벨트, 그린벨트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린벨트 이거는 일반적으로 블랙벨트를 보조해주고 그러니까 이 실제 업무를 이제 실제 실행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실무자들의 업무를 옆에서 이제 어시스트 해주는 형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회사 조직으로 나타내면 뭐 대리급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젝트에서 가장 이제 낮은 단계의 이제 벨트가 이제 그린 벨트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어 MBB는 이제 블랙 벨트를 딴 사람들이 이제 마스터 블랙 벨트.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그린 벨트 했지만 여기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제 BB가 있겠죠. BB가. 그래서 블랙벨트. 그래서 블랙벨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프로젝트 진행하는 요원들이 되고 그 요원들을 이제 또 매니징하는 게 마스터 블랙벨트고 그 위에 이제 올라가면 또 이제 챔피언 형태가 이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팀 단위로 연결되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게 어 이 팀을 어떻게 잘 리딩하는 그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할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도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프로세스 접근 방법을 이제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팀을 형성해서 이 팀 단위의 리더십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조직 구성 운영이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무슨 경영자, 챔피언, 마스터 블랙벨트, 블랙벨트, 그린벨트,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업무 보조자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육시그마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냐? 육시그마의 프로젝트는 어떤 형태로 되냐? DMA라고 합니다. DMA. Define, Measure, 그 다음에 Analyze, 분석하는 거, DMA, IC, 그래서 DMA이라고 하는 이 육시그마 프로세스.
우리 책에 다 나오죠. 이거 지금 218페이지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6시그마 프로세스는 DMAC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들을 측정을 해서 그걸 갖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임프루브, 개선한 다음에 그걸 이제 계획된 거에 비해서 실제로 실행한 결과를 비교하는 통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DMAIC가 바로 뭐가 된다? 이게 6시그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 프로세스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이 6시그마에 대한 이제 우리 예를 한번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조금 아까 내가 이 6시그마의 조직과 역할, 뭐 재무적 성과하고 그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들, 조직 팀원 구성에서 이거 뭐 설명했고요. 그다음 6시그마의 DMAIC 이 프로세스, 6시그마를 추진하기 위한 이 절차적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6시그마 프로젝트가 있고 그다음에 6시그마의 품질 개선 비율이에요. 그래서 3시그마 수준에서 6시그마로 이제 향상되려면 실제로 몇만 배가 좋아지냐? 2만 배가 개선된다. 2만 배. 이게 여기서 말하는 ppm이 파트 퍼 밀리언 조금 아까 얘기했던 100만 단위일 때 분량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3시그마 수준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 수준은 어떻게 보면 99.9%라서 완벽한 수준으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 100만 단위로 수량을 늘리면 분량률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0.9974잖아. 3시그마 수준이. 그러니까 100만 단위로 만들어 버리면 불량률도 같이 증가하는데 그 불량률이 증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된다? 66,807개 정도.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그 수치를 이제 뺀 거죠. 이게. 어. 그래서 1.5 시그마, 즉 공정 축도가 1.5 시그마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이제 반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6 시그마는 3.4 ppm 해가지고 3 시그마 수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99.9%야라고 해서 만족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100만 개 만들면 6만 6천 개 정도의 분량이 만들어지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품질 수준이 6시그마 수준인 3.4 ppm 정도에 해당되더라.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빅테스버거라고 이제 그 6시그마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텍스버거는 허리띠를 터트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고열량, 아주 그냥 큰 양도 많고, 그러한 아주 칼로리가 굉장히 아주 그냥 많은 그러한 이제 폭탄버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칼로리 폭탄. 그런 것처럼 이 햄버거를 만드는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이 있는데, 햄버거 가게에는 1파운드에 쇠고기가 들어가고, 이게, 햄버거에 16온스, 햄버거에 16온스 1파운드의 쇠고기가 들어가는 광고가 사실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니들은 광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쇠고기 패티는 그거보다 적더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쇠고기 패티의 질량이 무게가 정확하게 잘 관리되고 있어? 이거를 알아보려고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이걸 식스시그마를 적용하려면 D맥을 쓰는 거죠. D맥. 그래서 D맥 해서 이제 쇠고기 패티의 중량으로 이제 이 품질 특성을 정의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의 심각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품질 특성, 즉 쇠고기의 패티 중량의 허용 범위를 이게 인간이 패티를 이렇게 딱 뜯어갖고 이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허용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죠. 그죠? 허용 범위를. 그죠? 왜 그러냐면 패티 무게를 예를 들면 뭐 16온스라고 한다고 하면 16온스짜리를 딱 만드는 게 16온스보다 조금 적거나 16온스보다 조금 많거나 이런 것들은 다 불량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인간이 무게를 만들기 때문에 그 무게라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내가 16온스 뭐 이렇게 되면 16온스에서 이에서 계속 변동될 거 아니에요. 즉 16온스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불량으로 처리해가지고 다 버려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즉, 변동성의 특성을 허용하기 위한 범위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톨러런스 리밋 공차네요, 공차. 그지? 허용 공차 한계를 0.05에 이렇게 둬가지고 16.8.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0.05 정도, 0.05, 16온스에 0.05 정도를 이제 허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5.2부터 16.8 정도, 이게 15.2온스 이하인 비율은 이제 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16.8온스 이상의 고기가 들어가도 사실은 불만이 있을지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불만이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고기 많이 들어가면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퍽퍽하죠. 좀 너무 또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그 맛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무게를 아마 딱 쟀을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아마 쇠고기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쇠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뭐 크게 나쁘게 불만을 얘기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소고기 패티가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이건 되게 중요한 이 비용 유발 요인이 되겠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도 다 분량으로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측정을 했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제 햄버거의 표본을 이제 실제로 이제 가게에 가가지고 햄버거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중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측정 표본의 평균 중량이 15.8온스예요. 표준 편차가 0.5온스고 이게 그래서 평균 16온스 정도의 이제 광고를 했는데 가가지고 여러 가지 햄버거를 이제 한 열댓 개씩 막 이제 몇 개씩 이제 뽑아갖고 와서 조사를 했겠죠. 조사를 해봤더니 15.8온스예요. 바꿔 얘기하면 소비자 단체에서 얘기했던 16온스보다 더 호고기가 적더라라고 하는 그 말이 맞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16온스에 미달하는 15.8온스이긴 하지만 어떻게 되냐? 이게 상당 부분 요 정도의 수준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제 어, 보고 이것만 가지고 분량이 이제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로 개별 관측치 값에서 이제 평균치 값을 이제 뺀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평균치, 요 표준정규분포 이용해가지고 정규화시키는 과정이죠, 이게. 그죠? 이게. 그래서 하한값이, 관측치 하한값이 15.2고, 그 다음에 실제로 측정한 게 15.8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면 이제 이 통조림 아까 얘기했던 패티의 무게는 15.2온스 그다음에 15.8온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US에 여기 LS에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허용 범위 안에를 그죠? 이렇게 쟀는데 실제로 여기 안에서 이거보다 작은 확률 1.2보다 요거보다 낮은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15.2 마이너스 15.8에 0.5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가운데가 얘가 15.8 여기가 15.2 이렇게 되니까 여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15.2를 빼서 0.5로 나눈 값을 했더니 표준정규분포로 하면 얘가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0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1.2니까 여기에 해당되네. 1.2. 이게 즉 1.2에 해당되는 요 밑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겠네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뒤에 나와 있는 걸 갖고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이게 표준정규 분포에 이걸 갖고 그대로 보면 엑셀에서 그냥 바로 그냥 넘디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 값이 나오죠. 근데 우리 표준정규 분포를 뒤에서 보면 바로 우리가 이것도 그냥 그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표준정규 분포에서도.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에 나오는 그 정규 분포의 이 값들을 보고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11.51%로 이제 15.2온스, 좀 밑에 해당되는 거니까 15.11 여기 나왔던 것이 11.5%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 자, 이렇게 나와서 4단계 계산할 때 이제 어떻게 되냐? 11.5%의 불량률을 받아들일 수, 불량률이 11.5%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10% 이상의 불량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거는 3시그마 수준도 안 돼. 이거 엄청나게 나쁜 수준이에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백분율로 따지면 3시그마에서는 0.9973이니까 실제로는 이게 상당한 게 높은 거죠. 이거보다는.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는 11.5%의 불량률을 이제 허용하려고 이걸 갖고 이제 허용되는 수준으로 이제 정하고 이걸 낮추기 위한 이제 개선 활동을 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첫 번째는 프로세스에 이렇게 프로세스의 변동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프로세스의 변동을 감소시킨다. 프로세스의 변동을 감소시키는 건 표준 편차를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16온수 중앙에 맞추도록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준을 확대해. 그래서 기준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1.5%에 해당되는 여기 밑에가 불량이니까 이걸 더 이렇게 규격 하나의 이 범위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 안에 범위에 들어오는 것들을 다 양품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먼저 프로세스 변동하는 거를 갖고 계산하면 이제 프로세스의 변동을 감소하기 때문에 아까 표준 편차가 0.5였잖아요. 표준 편차가 0.5. 얘를 뭐로 바꿨냐? 0.4로 바꿨다. 0.4로. 이게. 0.4로 바꾸니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5가 되더라. 그러면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됐는데 이걸 똑같이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2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낮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프로세스의 표준 편차를 줄여만 줘도 뭐가 줄어든다? 분량의 비율이 줄어든다. 이게 그래서 이거 갖고 아까 그대로 여기서 제시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몇 퍼센트냐? 마이너스 놈디스트 1.5에 해당돼 가지고 했더니 6.68%, 11.5%에서 분량이 여기 6.68%로 줄어버렸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표준 편차와 공정 능력 지수의 이러한 이 품질 수준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즉 바꿔 얘기하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품질은 좋아진다. 표준 편차의 하나의 크기가 커면 클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품질은 열악해진다.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 16온수에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16온수에 맞추니까 어떻게 기준값을 15.8이 아니라 실제로 얘를 16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 즉 바꿔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평균값이 15.8이 아니라 여기를 뭐로 바꾼다? 16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폭이 늘어난 거죠. 15.8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 그죠? 이게 폭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갖고 이제 마이너스 1.6이니까 16온수를 바꾸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 마이너스 1.5인데 마이너스 1.6 여기 되죠. 분량을 더 줄어드네. 이게 그죠? 밑으로 더 내려가니까 이게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되냐? 여기는 5.48%에 이제 이렇게 불량률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번째 불량률 5에서 이제 여기서 기준을 확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이제 이거보다 어떻게 되냐?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나온 형태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줄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세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는 15를 두고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평균값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의 평균값 두 번째 얘를 16으로 그냥 그대로 주고 표준 편차도 0.5에서 0.4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주는 거로 쫙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5니까 이쪽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죠? 거의 뭐 3 근처니까 이게 그래서 0.62% 분량이 실제로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 공정 능력 지수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이제 통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통제 활동이니까 이제 관리도를 그려갖고 이제 통제하는데 여기서 6장에서 우리 배웠던 관리도, 평균 관리도,
평균 범위 관리도 쭉 해서 X의 기대값은 16온스, 즉 16온스를 두고 범위에 대한 기대값은 2온스를 줬다. 2온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D3, D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D3 0에다가 평균을 2값 줬으니까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고 2.28이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다 이렇게 4.6. 0서부터 4.6 사이의 범위는 허용 가능한 범위로 본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제 평균 관리도를 구해야겠네. 평균 관리도는 어떻게 구해요? X 바의 바, 짝,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A2의 알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A2의 알바 값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해가지고 활용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DMA-IC를 적용한 사례를 하나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보면 CP의 공격능력 지수나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뒤에 나오는 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읽어보고 시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장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